그런데 금리에 따라서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매매값 자체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밥소장 부동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고금리 시대의 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매매 그리고 전세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매매나 전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부 다 내려가는 습성이 좀 보통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리에 따라서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금리 시대의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들이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유주의 심리는요, 보통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전세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갭 투자, 그러니까 영끌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임금 노동자보다 훨씬 더 부동산의 상승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서 전세로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억 정도에 산 부동산이 자꾸 떨어지네.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20% 떨어졌다고 하니까 10억에 산 부동산이 8억까지 내려가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게 부동산이 상승장일 경우에는 아파트를 10억에 샀으면 전세를 8억에 내놔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8억에 전세를 내놔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10억이었던 아파트 값이 8억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이 집값의 하락과 또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상승하게 되죠. 내가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 8억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8억이 됐는데 이 전세 8억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낮춰주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나가든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이자가 부담이 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전세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8억 맡겨놨잖아요. 8억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영끌을 하고 갭 투자를 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8억이 어디 있습니까? 8억이. 그러니까 8억을 대출을 받아서 8억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8억에 대한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8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가면서 이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버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금매나 경매를 내놓게 된다. 물론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금매를 내놨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이자 못 내놓겠다 해서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까지 가기 싫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전세가를 할인해 주거나 월세로 전환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8억에 대한 이자보다 월세를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억을 내가 이자를 내겠다 해서 8억을 빌려와요. 대출이 그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신용까지 다 써가지고 8억을 빌려와서 내가 이자를 내는 대신에 내가 월세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월세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버티기를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엔 임차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보면은 IMF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벌었던 방식이 지금이랑 약간 비슷해요.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쩐주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상이 이 쩐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물론 쩐주들이 저금리일 때는 은행에서 돈을 정말 많이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대출을 많이 낸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순전히 내가 돈이 많아서 대출이 필요 없다라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돈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값 하락하고 월세가 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좋죠. 본인이 막 10억짜리 집을 한 10채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전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돈으로 다 산 다음에 월세 수입 많이 받으려고 월세를 내놨는데 가만히 있는데 월세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집값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가 금매를 하게 됩니다. 금매로 나온 것들,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들 이제 사게 되죠. 그리고 경매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아져요. 그런 것들을 또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본의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임차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금리 시대에 임차인의 심리는 어떨까요? 보니까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8억의 전세를 들어간 임차인, 조금 너무 세니까 한 5억 정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5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전세 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가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자에 대해서는 대충 연말에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도 한 8%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5억에 대해서 8%를 내려면 되게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걸로 한번 계산해서 전세 대신에 월세를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준금리 플러스 월차임 전환율이라는 걸 더한 것을 그 퍼센트로 따지는데 2020년 9월 달에 월차임 전환율이 저작년에요. 3.5%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었냐면 원래 예전에는 3.5%에다가 기준금리를 더해가지고 월세 전환율을 정해서 그거 이상은 전환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0.5%까지 떨어졌잖아요. 기준금리가 0.5%나 떨어졌는데 월차임 전환율이 3.5% 그대로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월차임 전환율을 2%까지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달 기준금리를 2.5%에서 또다시 빅스텝을 밟아서 3%까지 올렸어요. 그래 되면 2%하고 3%를 더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5%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5%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해봅니다. 5억에서 내가 1억만 전세금의 보증금으로 가지고 나머지 4억의 차액에 대해서 내가 월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월 예상 임대료가 166만 6,667원이에요. 그러니까 연 임대료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전세 보증금에 있는 전세금 5억을 4억을 돌려받고 1억에 연 2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득인지 손실인지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2022년 10월달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율을 한 8%까지 잡아보자고요. 8%를 잡아버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도 있고 뭐 6%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기준금리가 또 올랐기 때문에 담보대출 이자율이 8%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거의 뭐 예상하는 게 맞겠죠. 그럼 8%에다가 4억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을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연간 3,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천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것이 내가 은행에다가 연간 3,2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결과예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자,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월세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3%에 도달했죠. 그러면 거래 중에서 매매나 전세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줄어들면 당연히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매수 수요 자체가 아예 소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늘고 갭 투자자들 비명이 늘고 월세는 고공행진. 이 월세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고금리에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방식대로 월세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다가 월세 내는 게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도 월세 100만 원 이상이 5건 중에 한 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소형 아파트 월세가 10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하면 되게 많이 낸다고 기준을 삼는 건데 2019년 이후부터 쭉 급상승하게 돼요. 3,000건 미만이었다가 2020년에 3,500건, 4,997건, 7,190건. 아직 2022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이게 한 8,500이나 9,000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월세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뭘 뜻하죠? 실제 월세 전환율과 아까 그 이론상의 월세 전환율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코시스에서 7월달 월세 전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제일 낮은 곳도 4.9%가 서울인데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7.3%.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월세 전환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좀 이런 현상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떨어뜨리면 월 100만 원 더 내면 돼 라고 일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방에는 계속 좀 통용돼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대도시가 아닌 서울이나 큰 광역시가 아닌 지방으로 가면 여전히 그냥 일부를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치수가 좀 높은 거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5%대를 7월 달에 찍었단 말이에요. 이때 7월 달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거의 2%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지금 이 기준금리가 실제로는 거의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5에서 7%대가 7월 달 기준인데 지금 10월 넘어가 버리면은 거의 10%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20년 말 전월세 전환율은 10%대 전후를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얼핏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걸 보는 게 낫겠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빈익빈 부익부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예측을 좀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전월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었어요. 월세를 찾는 사람이 월세를 내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100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높아지는 게 더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임차인의 월세 선호에 따라서 월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로 인해서 공급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의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들은 그 비싼 월세를 내고라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세 가격이 인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좀 암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연말 같은 경우는 거의 8% 이상을 잡지 않을까. 뭐 몇몇 분들은 10%까지도 봐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아까 전월세 전환율을 거의 10%대로 보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전세값도 그때는 조금 더 반등해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세값이 월세값에 치여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매매값 자체는 그거에 대한 저항선들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 보급률 자체가 아파트의 전체 실거주 인원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IMF 때처럼 그냥 지금 이때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